전설야담 암행어사 김우황과 기생 홍도. 조선 중엽의 일입니다. 긴 일을 겨우 이어가며 사는 어려운 처지에 가난한 한양 선비 김우황에게 새로운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의 딸에게 혼처가 생겼는데 혼수를 마련할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마시에는 합격했지만 아직 대과를 통과하지 못해 표슬이 없는지라 그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청빈한 선비 김우황은 궁녀지책으로 평안도 북쪽으로 가보겠노라 결심했습니다. 강계부사로 있는 이종사촌을 찾아가서 사정을 말하고 다소간 혼수에 쓸 돈을 얻을까 해서였습니다. 그는 이웃집에서 말 한 피를 빌려 천리 길을 달렸고 며칠 만에 강계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이종사촌인 강계부사를 만나기 힘들었습니다. 이른바 홍금이 엄중해서였습니다. 홍금은 관청에서 자빈의 출입을 금하는 일을 이르는 말입니다. 문지기에게 말을 전해달라고 해도 도무지 들어오라는 기별이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초조히 기다리는 가운데 노잣돈이 줄어들면서 김우황의 가슴은 타들어갔습니다. 일단 말을 팔아 그 돈으로 버텨야겠어. 때는 겨울이라 북쪽 지방 추위는 상당히 매서웠습니다. 자신이 찾아왔다는 말만 제대로 전달되면 강계부사가 곧장 달려 나오리라는 확신에 날마다 관청을 찾아갔지만 문지기는 매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문지기는 사또가 아무 말씀 안 하시니 자꾸 와서 귀찮게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제발 이제 그만 오소. 힘없이 돌아선 김우황은 사람들이 지나가며 나누는 대화에서 사또에 대한 좋지 못한 평판도 들었습니다. 부당한 세금 징수에 대한 불만과 사또의 허례허식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나팔 소리가 요란스럽게 나며 무슨 큰 행차가 있음을 알렸습니다. 거리는 떠들썩했고 김우황은 밖으로 나가보았습니다. 김우황은 울렁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고 급히 긴 옆에 나가 서서 행차가 자기 앞에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부사를 만날 길이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부끄러움과 어색함을 무릅쓰고 부사의 행차 앞으로 뛰어 나섰습니다. 강계부사는 김우황의 얼굴을 보더니 하인을 시켜 한쪽 구석방으로 안내하게 했습니다. 김우황은 퉁명스러운 부사의 태도가 못마땅했지만 부탁하러 온 처지인지라 우울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날 저녁 부사가 왔고 이어 저녁상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부사의 밥상과 김우황의 밥상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부사의 상은 산해진 미인 반면 김우황의 상은 보리밥에 된장찌개가 전부였습니다. 일부러 김우황을 욕보이려 함이 분명했습니다. 김우황은 분연히 자리를 차고 일어나 어찌 나를 이처럼 대할 수 있는가 라며 일갈하고는 밥상을 내동댕이 쳤습니다. 부사는 크게 노하여 하인을 불러서 김우황을 끌어내게 한 다음 고을 밖으로 추방하라고 명했습니다. 통인 및 사령에게 개처럼 잡혀 끌려 쫓겨난 김우황의 마음은 갈갈이 찢긴 옷자락처럼 아팠습니다. 얼마쯤 내몬 관석들은 김우황의 사정이 딱해 보였는지 산기슭에서 그냥 가라고 놓아주고 돌아섰습니다. 눈바람이 거세게 불어 몹시 춥자 김우황은 근처를 두리번거려 발견한 집을 찾아갔어 길 잃은 나그네라고 둘러대며 잠시 쉬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김우황이 처참해진 신세를 한탄하는데 누가 찾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아까 관가 하인에게 쫓기신 어른이 여기 와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여인의 이 같은 물음에 김우황을 방문을 열고 나가 자신이라고 밝히면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무척 아름답게 생긴 여인은 대답도 없이 서슴지 않고 방 안으로 들어와 인사를 올리고는 광기 홍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홍도는 아까 김우황이 곤욕당하는 모습을 보고 매우 분하게 생각했으며 한편으로는 상을 내동댕이 치고 통쾌히 꾸짖는 기상이 마음에 들어 일부러 찾아왔다면서
술을 한 잔 따랐습니다. 그러면서 홍도는 김무황에게 자기 집이 이곳에서 멀지 않으니 잠깐 행차하여 몸을 녹이는 게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몸을 곧없는 처지의 김무황으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기에 따라 나섰습니다. 집에 도착한 홍도는 김무황을 깨끗한 방으로 안내한 다음 부엌으로 가서 진수성찬을 차려 가져왔습니다. 홍도는 무슨 곡절로 그런 큰 곤욕을 당했냐고 물었고 김무황은 사실을 말해줬습니다. 두 사람은 다정한 오낭처럼 한 이불 속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홍도는 김무황에게 노잣돈을 넉넉히 주면서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첩이 님의 상을 배웠건대 포의로 그냥 지낼 뿐이 아니옵니다. 훗날 귀하게 되었거든 첩을 잊어버리지 마시옵소서. 포의는 벼슬 없는 선비를 이르는 말이니 김무황의 출세를 예감한 말이었습니다. 김무황은 홍도에게 여러 차례 고맙다고 말한 후 서울로 향했습니다. 김무황은 딸의 혼인을 치른 후 강계부사에게 당한 곤욕과 수치심을 덜기 위해 주야 불문하고 학문에 힘썼습니다. 그 결과 이듬해인 1681년 신년 문과에 합격했고 김무황은 외교문서를 담당하는 숙문원정자로 벼슬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김무황이 본이 되어 숙종을 시립하게 됐는데 그를 읽던 임금이 민간 사정을 알고자 하니 좌우에 있는 신하들에게 돌아가며 이야기를 하나씩 하라고 명했습니다. 김무황은 자신의 차례가 되자 지난해 겨울 추운 날 강계에서 당했던 일을 그대로 아뢰었습니다. 숙종은 별다른 말 없이 잠자코 듣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숙종은 김무황에게 봉서를 하나 건네주며 가지고 나가서 열어보라고 말했습니다. 김무황이 집에 와서 보니 평안도 암행어사를 제수한다는 전교였습니다. 김무황은 다시 궐내에 들어가 임금에게 공손히 절한 후 수의와 마패를 받아 역마를 타고 가장 먼저 평안도 강계로 향했습니다. 강계에 도착한 김무황은 해진각과 떨어진 옷차림으로 기생 홍도를 찾아가서 짐짓 홍도의 뜻을 떠보려고 길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지난해 겨울 그대가 준 돈은 중도에서 만난 도적에게 모조리 빼앗겼고 집에 올라갈 수도 없어 여기저기 떠돌다가 마지막으로 그대 얼굴이나 한 번 더 보려고 염치 없이 찾아왔소. 말을 마친 김무황은 또다시 한숨을 내쉬었지만 홍도는 거지나 다름없는 차림에 김무황을 보고도 반갑게 맞아주면서 조금도 개의치 않고 도리어 위로해 주었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운수가 사납네요. 그러나 사람이란 궁달의 때가 있는 법이니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궁달은 가난함과 부귀함을 아울러 이루는 말입니다. 홍도는 김무황을 방으로 안내한 후 예전처럼 부엌으로 들어가 상이 휘어지도록 술과 고기를 내놓았습니다. 홍도의 따뜻함에 놀라고 감동한 김무황은 당장 사실을 말하려다가 천천히 밝히리라 결심하고 일단 두 사람만의 뜨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차례 격정의 시간이 지나자 긴장 풀린 김무황은 먼저 잠에 골아 떨어졌습니다. 홍도는 거덕과 달리 김무황의 속옷이 멀쩡하고 깨끗한 데다 얻어먹는 거린치고는 훤칠한 기상에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하여 슬그머니 일어나 김무황의 옷소매를 더듬었더니 묵직한 뭔가가 잡혔습니다. 홍도는 그걸 보지 않았어도 어사만 지니고 다닌다는 마패임을 직감했습니다. 흥분한 홍도는 잠든 김무황을 흔들어 깨워 물었습니다. 무슨 연유로 소첩을 농락하셨나요? 이 물건은 무엇이옵니까? 김무황은 그제야 빙그레 웃으며 전우사를 이야기해 줬습니다. 이튿날 김무황이 동원에 거침없이 들어가자 강계부사는 거만하게 앉았다가 당장 저놈을 내쫓으라고 호령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암행어사 출두야 하는 소리가 산문 밖에서 크게 울렸습니다. 동원 마루에 오른 김무황은 새파랗게 질린 강계부사를 크게 꾸짖었습니다. 이어 평안도를 암행한 후
한양으로 돌아온 김우항은 숙종께 아뢰어 은인인 기생홍도의 기적을 없애고 서울로 데려다가 소실로 삼아 함께 지냈습니다. 김우항은 여러 판서를 두루 거친 뒤 우의정까지 올랐지만 평생을 청빈하게 살았습니다.